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노래방 도우미 소리나 듣지.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천박한 모욕의 대상이 대한민국 최고 위급 삼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 인생 전체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간 속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오늘의 사연 모음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인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복도는 주말의 고요함이 무색할 정도로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긴장감의 진원지는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기획본부장 하선우 중장의 집무실이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 동태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막 끝낸 화상회의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30년 가까이 군에 몸담으며 단련된 그녀의 매서운 눈빛은 스크린 위에 작은 아이콘 하나가 담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놓치지 않았고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함은 그녀에게 강철 나비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나비처럼 우아하게 전장의 흐름을 읽어내지만 그 결정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치명적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오늘 그 강철 같던 평정심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 조카 김수아와의 짧은 통화를 떠올렸다. 올해 20살을 갓 넘긴 수아는 부사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경기도 포천의 한 통신지원대대로 발령받은 지 이제 막 석 달째인 신임 하사였다. 선우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 어릴 적부터 유난히 그녀를 따랐고 그녀의 군복을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던 아이였다. 임관식에서 그 누구보다 늠름했던 조카가 첫 부임 후 걸려온 전화에서부터 무언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모 저 수아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부대 생활은 할만하니? 선임들은 잘해주시고? 라는 질문에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괜찮다고 답했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선우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체념. 마치 무언가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선우는 다음 주말에 면회를 가겠다고 했지만 수아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치며 거부했다. 절대 오지 마세요. 그 절박한 외침은 선우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결국 선우는 예정에 없던 개인 휴가를 냈다. 수아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라도 조카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느낀 불길한 예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하선우 중장의 상징과도 같은 각 잡힌 군복과 관용차를 뒤로하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스커트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옷차림이었다. 오늘은 합참의 장군이 아닌 그저 조카를 보러 가는 평범한 이모이고 싶었다. 서울을 벗어나 포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화로웠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싱그러운 5월의 풍경이 선우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듯 했다. 그녀는 휴게소에 들러 수아가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과자와 음료수를 사서 조수석에 한가득 쌓았다. 이것들을 보고 기뻐할 조카의 얼굴을 상상하자 잠시나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부대 위병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다시금 불안하게 요동쳤다. 주말에 부대 면회실은 병사들을 보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들이 오늘따라 선우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길게 늘어선 줄의 끝에 서서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안쪽에 앉아있던 2명의 여군이 그녀를 맞았다. 한 명은 앳된 얼굴의 하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윤아 중사였다. 최 중사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고 면회객을 대하는 태도는 기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선우는 공손하게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최 중사는 신청서에 적힌 김수아 하사라는 이름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선우의 얼굴과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이라도 매기는 듯한 무례하고 경멸적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하사와 보란 듯이 키득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선우의 귀에는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세상에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무슨 소리 듣는지 모르나 봐. 그러게 말입니다. 꼭 무슨 술집 마담이 아가씨 면회 온 것 같습니다. 선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모욕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 그녀는 조카를 만나야 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노래방 도우미 소리나 듣지. 안 그러냐? 최 중사가 하사를 향해 던진 마지막 말은 결정타였다. 그것은 더 이상 뒷담화가 아니었다. 선우에게 직접 들으라는 의도적으로 계산된 폭언이었다. 주변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이 흠칫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선우는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잘 다듬어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선우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수아 하사 만날 수 있습니까? 최 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안 되겠는데요. 김수아 하사는 지금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때문에 비상대기 중입니다. 간부는 병사들처럼 주말이라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면회 불가능합니다. 주말 긴급 점검. 군 생활 30년의 선우에게도 금시초문인 변명이었다. 명백한 거짓말. 간부라 할지라도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주말 면회는 보장되어야 했다. 그 점검은 언제 끝납니까?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죠. 상부 지침이라서요. 이만 가보시죠. 다른 분들 기다립니다. 최 중사의 얼굴에는 내가 여기서 뭘 어쩔 수 있겠냐는 식의 비열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선우를 막아서는 그 행동에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필사적인 방어 기제가 느껴졌다. 선우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군부대 소란 행위로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부대 안에 있는 수아에게로 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을 남기고 돌아설 때 등 뒤에서 최 중사의 승리감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게 누가 저런 옷 입고 오래? 거참 별꼴이야. 면회실을 빠져나온 선우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위로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최윤아 중사의 비정상적인 행동. 생전 처음 듣는 주말 긴급 점검이라는 핑계. 그리고 수아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 이 모든 것은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오늘 겪은 모욕은 그 거대한 문제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차에 올라탄 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핸들만 잡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가장 효율적인 정보 수집 경로, 동원 가능한 자산, 법적 절차와 명분,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까지. 분노는 개인 하선우의 감정이었지만 대응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하선우의 방식이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었다.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지만 선우의 눈빛은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폭풍 전야처럼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하선우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라디오도 음악도 켜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겪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복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감정의 영역이었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작전을 수립하듯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적의 식별 부대 내 부조리를 주도 및 방관하는 선임 간부 그룹. 핵심 타깃은 최윤아 중사. 배후 및 동조 세력 존재 가능성 높음. 정보 자산 분석 조카 김수아의 비정상적인 통화 내용. 면회 시도 시 최 중사의 의도적 방해 및 허위 사실고지. 그리고 선우는 조카의 목에 스치듯 보였던 검붉은 멍자국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백한 물리적 증거였다.
아군의 목표 1차 목표는 김수아 하사의 신변 안전 확보. 최종 목표는 부조리 세력 완전 척결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문제는 접근 방식이었다. 그녀가 합참 중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대를 뒤집어 엎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다. 당장이라도 육군 참모 총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대대 하나쯤은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런 식의 하늘에서 내리꽂는 정의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수아는 빽 좋은 신참 하사로 낙인 찍혀 남은 군 생활 내내 고립될 것이고 뿌리 뽑히지 않은 부조리의 잔당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아남을 터였다. 간부 사회의 텃세와 부조리는 병사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겼다. 이것은 기습 섬멸 작전이 아니다. 정밀 타격과 내부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선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언니이자 수아의 엄마인 하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언니는 동생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선우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침착하게 들어. 오늘 내가 수아 면회를 갔었는데 부대 사정으로 얼굴은 못 보고 왔어. 그런데 아무래도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선우는 오늘 있었던 모욕적인 일은 뺀 채 면회가 거부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언니, 혹시 마지막 통화 때 수아가 부대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힘든 점을 얘기한 적 없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말해줘.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내게 걱정 끼칠까봐 말 못했는데. 지난번에 통화하는데 애가 울먹이면서 선임 간부 하나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름이 최중사라고 했던가. 자기 첫 평정을 그 사람이 쓰는데 계속 트집 잡고 괴롭혀서 군 생활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선우의 심장이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중사. 오늘 면회실에서 마주친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애가 목까지 올라오는 활동복을 입고 있더라고. 덥지도 않냐고 물으니까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만 하고. 그러다 애가 잠시 고개를 드는데 목덜미에 시퍼런 손자국 같은 멍이 스치듯 보였어. 그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한 직업군인의 미래를 담보로 한 악랄한 협박이자 인격살인이었다. 내가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애가 겁먹은 얼굴로 그냥 실수로 부딪힌 거라고만 하니까. 언니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울먹이고 있었다. 선우는 단호하게 언니의 말을 끊었다. 언니 탓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 수아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이 사실을 아는 티 내지 마. 내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할게. 날 믿어. 전화를 끊은 선우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조카의 목에 새겨졌을 손자국.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 시각 하선우가 떠나간 포천의 통신지원대대는 최윤아 중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날 오후 최 중사는 통신장비 창고에서 김수아 하사를 따로 불러냈다. 김 하사. 오늘 면회 왔다던 사람 이모라고 했던가? 네, 그렇습니다. 행색이 아주 화려하시던데 뭐 하시는 분이야? 어디 룸사롱이라도 운영하시나? 비웃음 가득한 질문에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십니다. 평범? 내년이나 내년 이모나 생긴 것부터가 평범하질 않은데. 오늘 나한테 아주 거슬리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니 대가를 치러야지. 최 중사는 창고 구석에 쌓인 수십 개의 통신 케이블 드럼을 가리켰다. 저거 내일 아침까지 수량 파악하고 먼지 하나 없이 다 닦아놔. 혼자서 할 수 있겠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반항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내 첫 평가는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부적격이라고 한 줄 쓰면 넌 여기서 끝이야. 알아들어? 이것이 최 중사가 수아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수아가 명문대를 다니다 왔다는 것,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수아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서열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수아가 지휘해야 할 병사들 앞에서 일부러 수아를 모욕했고 다른 선임 간부들과 함께 수아를 은근히 따돌리며 고립시켰다. 목에 멍이 들었던 그날도 그랬다. 장비 정비 중 수아가 작은 실수를 했다는 트집을 잡은 최 중사는 아무도 없는 창고 뒤편에서 수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년은 눈빛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꼭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거든. 그 순간 수아는 목이 졸리는 고통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에 절망했다. 임관식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리고 오늘 이모가 다녀간 이후로 최 중사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이모 오지 말라고 했는데. 수아는 먼지 쌓인 창고에 홀로 남아 눈물을 삼켰다. 이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던 이모의 존재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 같아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선우는 언니와의 통화를 끝낸 후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비상 연락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군 생활 내내 가장 신뢰하는 후배이자 현재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재직 중인 강철민 준장이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군내에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다. 강 장군, 나 하선우 중장이네. 네, 중장님. 충성. 주말 저녁에 어인일이십니까? 강 장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합참의 핵심인 선우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네에게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및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하려고 하네. 선우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신뢰도 높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익명의 투서 형식을 빌려 포천 제열한 통신지원대대 내 간부 가혹행위 정황을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찰실장 직권으로 내일 즉시 특별복무 점검팀을 꾸려주게.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네. 하명하십시오, 중장님. 첫째, 조사는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한 채 진행하게. 해당 부대에는 점검 시작 1시간 전까지 통보하지 말 것. 둘째, 형식적인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되네. 해당 부대 모든 간부 및 병사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담을 실시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셋째, 이번 조사의 지휘는 내가 직접 맡겠네. 다만 나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보고 라인의 최상단에서 상황을 통제할 걸세. 자네 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강철민 준장은 숨을 삼켰다. 합참 중장이 직접 지휘하는 감찰. 이것은 단순한 비위 조사를 넘어선 썩어빠진 군 기강을 뿌리부터 도려내겠다는 최고 위급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감찰실 정예 인원으로 즉시 팀을 구성하여 내일 아침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좋아. 보고는 2시간 단위로 내게 직접 하게. 전화를 끄는 선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의 첫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움직임이었다. 포천의 어둠 속에서 홀로 절규하고 있을 조카에게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새벽을 가져다 주기 위한 강철 나비의 고요하고도 무서운 날갯짓이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의 심장부 감찰실장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강철민 준장은 밤새 하선우 중장에게서 받은 단 몇 줄의 정보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님을 그는 직감했다. 합참의 강철 나비가 직접 날갯짓을 했다는 것은 그 아래에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감찰실 내에서도 가장 예리한 칼로 평가받는 박정훈 대령을 호출했다. 박 대령은 수많은 군내 비리 사건을 파헤쳐온 베테랑 수사관으로 한 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다. 박 대령, 자네에게 특수 임무를 맡기겠네. 강 준장은 박 대령에게 보안 서약서를 내밀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철저히 함구한 채
포천 제11통신지원대대 내 선임 간부의 신임 하사 대상 가혹행위 및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첩보를 전달했다. 상부의 직접 명령일세. 보안이 생명이야. 이번 작전은 공식적인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진행한다. 자네를 포함한 최정예 수사관 5명으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오늘 오전 10시 부대에 진입한다. 박정훈 대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서류도 없는 비공식 작전.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인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감찰. 이는 수사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할까요? 아니. 강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뱀을 잡으려면 굴 전체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굴 입구를 막고 연기를 피워야지. 이번 작전의 핵심은 심리전일세. 간부들은 병사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입을 맞출 걸세. 우리는 그들의 벽을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야. 그들의 작전은 치밀했다. 첫째, 대대장에게는 감찰 시작 단 1시간 전에 육군본부 연간 정기 복무 점검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목으로 통보한다. 둘째, 진입과 동시에 부대 지휘부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즉시 분리시킨다. 셋째, 핵심은 전원 1:1 개별 면담이다. 미리 준비한 독립된 공간 수십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넷째, 면담 시에는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과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박정훈 대령은 지도를 펼쳐놓고 팀원들과 함께 부대의 구조와 각 건물의 위치, 예상 이동 경로까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다. 같은 시각, 포천의 부대는 월요일 아침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옥 같은 일과로 시작했다. 특히 김수와 하사가 속한 통신중대는 최윤아 중사의 악랄한 통제 아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침 장비 점검 시간부터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수화를 망신 주었다. 김하사, 위성 안테나 방위각 설정값 아직도 못 외웠나? 부사관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이러니 병사들이 하사를 우습게 알지. 내 밑에 있는 병사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부당한 지적이었다. 그 설정값은 매일 바뀌는 암호표에 따라 입력하는 것이지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임 하사인 수아는 선임의 질책에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최중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수아는 이미 간부들뿐만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서도 무능하고 찍힌 하사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오전 9시. 대대장 집무실에 직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이었다. 뭐라고? 1시간 뒤에 본부 직할 특별감찰팀이 온다고.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기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감찰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보하는 정기 점검은 없었다. 명백한 강제 수사의 시작이었다. 당장 전 간부 비상 소집, 모든 훈련 중지하고 부대 정비 상태 최종 점검 실시해. 젠장,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야? 대대장의 고함과 함께 부대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비상방송이 울리고 간부들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 소식은 불과 10분 만에 최전방 소초의 병사까지 알게 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무실에서 수아에게 서류 작업을 트집 잡아 삿대질을 하던 최윤아 중사 역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주말에 찾아왔던 그 여자.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던 노래방 도우미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우연일 거야. 그냥 재수 없는 정기 점검이겠지.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만에 하나 김수아나 다른 놈들 중 누군가가 입을 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녀는 함께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동료 중사 1명과 고참 하사 2명을 급하게 비품실로 불렀다. 상황이 안 좋다. 본부놈들 작정하고 터는 것 같다. 일단 우리끼리 입부터 맞추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사실 절대 없다. 전부 모르는 일이다로 일관하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중사님, 만약 김수아나 애들 중에 누가 불기라도 하면 그럴 일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최윤아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감찰팀이 도착하기 직전 최윤아는 담당하는 통신반 간부와 병사 전원을 막사 뒤편 교육장으로 집합시켰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를 완전히 지운 최윤아는 싸늘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잠시 후에 육군본부에서 점검을 나온다. 너희들 한 명씩 전부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할 거다. 그녀는 천천히 간부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겁에 질린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듯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야. 너희들의 의리를 시험하는 테스트다. 군대는 전우회로 굴러가는 곳이야. 내부의 일을 외부에 떠드는 건 전우를 배신하는 가장 질 나쁜 행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너희들 중에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배신자가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최윤아는 잠시 말을 끊고는 겁에 질린 수아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들 휴가, 외박, 평점까지 전부 내 손으로 관리해. 그리고 나 군대에 아는 사람 아주 많아. 여기서 끝이 아니란 소리야. 배신자 1명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가 남은 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알아들었으면 대답해. 네. 공포에 질린 병사들과 신임 하사들의 대답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수아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감찰이라는 한 줄기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더 거대한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최윤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문 특상. 정문 특상. 부대 전체 스피커에서 위병소의 다급한 무전 보고가 터져나왔다. 육군본부 감찰 지휘 차량 포함 총 5대의 검열 차량 부대 정문 통과 중. 반복한다. 검열 차량 정문 통과 중. 최윤아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부대 정문 쪽으로 향했다. 잘 닦인 검은색 세단들이 위압적인 행렬을 이루며 연병장을 향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육군본부 감찰팀의 검은색 세단들이 연병장 중앙에 멈춰 서는 순간 부대의 시간은 멎는 듯했다. 차문이 열리고 칼같이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박정훈 대령과 그의 팀원들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잘 훈련된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이진성입니다. 사색이 된 대대장이 거수 경례를 붙이며 달려왔지만 박정훈 대령은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부대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육군본부 감찰실 주관, 특별복무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대장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저희 감찰팀에 일임해 주시고 집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박 대령은 이진성 중령에게 반문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1팀은 즉시 행정반으로 이동하여 통신중대 소속 전 간부 및 병사의 신상기록, 평정기록, 주말 출타 및 면회 기록 일체를 확보한다. 2팀은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중대 간부 전원을 대대 회의실로 집결시킨 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한다. 3, 4팀은 중대 병사들을 생활관에 대기시키고 면담 준비를 시작한다. 지금부터 그 어떤 인원도 감찰팀의 허가 없이는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움직여.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회의실에 갇힌 최윤아 중사는 동료 간부들과 분리된 채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사관들을 보며 입술을 바싹 말렸다. 그녀가 쳐놓은 철옹성 같던 통제망이 불과 10분 만에 외부의 힘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 아까 교육장에서 심어놓은 공포가 부대원들의 입을 끝까지 막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면담은 부대 내 상담실과 빈 소대장실 등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박정훈 대령은 가장 구석진 상담실에 자리를 잡고 직접 첫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한 침묵의 벽이었다. 병사들과 신임 하사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았다. 부대 생활에 어려움은 없나? 없습니다. 최윤아 중사는 어떤 선임인가? 엄격하시지만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최근 부당한 지시나 가혹행위를 겪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마치 녹음기라도 튼 것처럼 똑같았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과 베테랑 수사관들의 눈은 그들의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땀으로 축축한 손,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리는 손가락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만족이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침묵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어렸다.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는 그 무엇도 밝혀낼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이번 특별감찰은 아무 문제 없음으로 종결될 터였다. 그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 갇힌 피해자들을 구출할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바로 그때 7번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던 한 젊은 수사관에게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의 앞에 앉은 병사는 김수아 하사가 담당하는 통신반 소속의 박상병이었다. 그는 유난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는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사관은 압박하는 대신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네며 다른 질문을 던졌다. 박상병,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임무 완수라고 생각합니다. 임무 완수만큼 중요한 게 전후에 아닐까? 특히 직속 상관인 분대장이나 하사와의 관계는 더 중요하지. 김수아 하사는 어떤 상관인가? 김수아 하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상병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그는 평소 불가능한 업무를 떠맡고도 묵묵히 처리하고 병사들을 챙기려 애쓰는 김 하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던 참이었다. 수사관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김수아 하사,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수사관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박상병의 감정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 중사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은 하지 못했다. 그 이름은 부대의 절대 권력이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김수아 하사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제발 하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병사의 양심적인 증언은 침묵의 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보고를 받은 박정훈 대령은 즉시 김수아 하사의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부사관 학교 최우수 성적. 특이사항 없음. 그러나 면회 기록부 한 구석에 적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5월 17일 1400 보호자 이모 방문. 김수아 하사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사유로 면회 불어. 담당자 중사 최윤아. 주말 긴급 점검. 박 대령은 즉시 1팀에 연락해 그날의 부대 전체 작업 및 훈련 일지를 대조시켰다. 결과는 5분 만에 나왔다. 보고합니다. 해당 날짜 해당 부대에는 그 어떤 긴급 점검도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김수아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박정훈 대령은 직접 김수아를 불렀다. 자신의 면담실로 들어서는 수아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윤아의 마지막 협박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박 대령은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수아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많이 긴장되는 것 안다. 하지만 여긴 취조실이 아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박 대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김수아 하사. 이번 특별감찰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나?
육군본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자네와 같은 초급 간부들의 인권과 복무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리고 자네가 하는 모든 말은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고 완벽한 신변 보호를 약속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수아는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대령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을지도 모를 단 한 사람. 박 대령은 수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주 토요일, 자네를 만나러 온 이모님이 계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긴급 점검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날 부대에는 아무런 긴급 점검이 없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그 순간 수아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들은 이미 최 중사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 중사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윤아의 서슬퍼런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인사고과 군 생활의 미래, 가족에 대한 위협.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침묵하면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용기를 내어볼 것인가. 수아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담아 첫 마디를 내뱉었다. 모든 것은 제가 이 부대에 전입 온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견고했던 침묵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김수와 하사의 첫 마디가 터져 나오자 그동안 그녀의 목을 짓누르던 공포의 둑은 거센 물살에 휩쓸리듯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석 달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상세하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도의 풍경과도 같았다. 최윤아 중사가 자신의 학벌과 배경을 이유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시작된 언어폭력 병사들 앞에서 일부러 모욕을 주어 철저히 고립시켰던 교묘한 심리적 학대 군기가 빠졌다는 명목으로 한밤중에 혼자만 불러내 가했던 얼차려와 폭행, 그리고 자신의 인사평정을 무기로 암묵적인 복종을 강요했던 모든 순간들. 그녀의 증언은 막연한 피해 호소가 아닌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목격자까지 명확하게 적시된 하나의 정밀한 범죄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주말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모의 옷차림을 두고 노래방 도우미라 칭하며 조롱했던 최 중사와 동료들의 대화, 터무니없는 주말 긴급 점검을 핑계로 면회를 막았던 사실, 그리고 이모가 돌아간 직후 자신을 불러내 다시는 그 여자 면회 따위 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라며 가했던 협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수아의 진술을 기록하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을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 한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가 쫓던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 제보자는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었다. 바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수아의 증언은 기폭제가 되었다. 박 대령은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목격자로 지목된 병사들과 다른 하사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더 이상 막연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5월 10일 22시 통신장비 창고에서 최윤아 중사가 김수아 하사에게 가혹행위를 할 당시 현장에 있었나?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자 겁에 질려있던 부대원들의 방어벽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상병을 시작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던 몇몇 동료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수아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 진술은 진술을 낳았고 수아 외에도 최 중사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침묵의 둑에서 터져나온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되어 부패의 근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박 대령은 마침내 최윤아 중사를 소환했다.
회의실에 갇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면담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동료 간부와 병사들의 진술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증거 목록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최윤아 중사. 박 대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5월 17일 14시 김수아 하사의 보호자 면회를 불허했다. 사유는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이라고. 해당 점검에 대한 공식적인 상부 지시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구두로 하달된 사항이라. 그렇다면 그 지시를 내린 상급자가 누구인가? 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좋다. 그렇다면 김수와 하사의 목에 있던 멍자국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실수로 부딪힌 상처라고 했다지.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면 마찰은인지 압박흔인지 5분 안에 판명된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박 대령이 책상 위에 진술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는 그 어떤 무기보다 무겁게 최윤아를 짓눌렀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했다. 김수아, 그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이라고? 여기 있는 20명이 넘는 진술인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는 건가? 최 중사, 당신이 쌓아 올린 침묵의 성은 이미 무너졌다. 결국 최윤아는 무너졌다. 그녀를 시작으로 공범이었던 동료 간부들 역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그들의 왕국은 불과 반나절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날 밤 박정훈 대령은 하선우 중장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수화기 너머의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보고를 들었다. 박 대령이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건넸다. 수고했네.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그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가해자 3명은 그날 밤부로 직위해제 및 구속 수감되었고 국방부조사본부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주임원사 역시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군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병영 부조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 달 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부대의 하선우 중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숨어서 온 방문이 아니었다.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를 부대의 새로운 지휘부가 깍듯이 맞이했다. 그녀는 다른 곳은 둘러보지도 않은 채 조카가 근무하는 통신반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수아의 얼굴은 아직 수척했지만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던 눈빛은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동료들 역시 더는 수아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이모, 이제 김하사라고 불러야지. 선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자 수아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수아야. 이모는 그저 내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야. 선우는 조카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의 햇살은 지난번과 같이 따사로웠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몇 달 후 최윤아 일당은 상습적인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전원불명의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최종 보고서가 하선우 중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녀는 보고서를 조용히 읽어내려간 뒤 서류함에 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그녀는 다시 수많은 군사 현안과 씨름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깊고 긴 어둠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였다.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제법 베테랑 간부의 모습으로 병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수아의 사진을 보면 강철 나비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가랑이 사이로 기어봐. 그럼 용서해줄게. 한 명의 인간을 공개적으로 굴복시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증명하려 했던 오만한 대령.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릎 꿇리려 했던 그 여군 소령이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급을 숨기고 최전방 부대에 잠입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부패한 상관을 심판하는 통쾌한 참교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8월 강원도 양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선 낡은 레토나 한 대가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본부 정문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전투복 차림의 여군 소령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세연. 육군 본부에서 전출 명령을 받고 이곳 최전방 사단의 작전 참모부로 부임한 신임 작전장교였다. 물론 그것은 위장이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별 3개의 중장 강세연. 최근 몇 달간 유독 21사단에서만 폭증하는 병사들의 소원 수리와 내부 고발을 심상치 않게 여긴 그녀가 부패의 뿌리를 직접 뽑아내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숨기고 잠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멀건 국과 푸석한 밥을 먹으며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녹슨 샤워실의 냉수를 직접 맞아보며 열악한 시설을 눈에 담았다. PX의 터무니없는 가격과 이상한 물품 목록, 낡고 해진 보급품들. 그녀의 수첩은 부대의 병폐를 증명하는 증거들로 빼곡히 채워져 갔다. 그리고 그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사단의 실질적인 왕, 작전참모 마도철 대령. 번번이 장군 진급에 실패한 뒤 그 분노를 약자에게 돌리는 비뚤어진 인물. 그는 부임 첫날부터 강세연을 본부에서 내려온 공주님이라 조롱하며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다. 강소령, 전투복은 다림질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땀과 흙으로 더럽히라고 있는 거지.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만 만지작거리는 내가 그걸 알 리가 없겠지만 그의 노골적인 무시와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강세연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마도철의 비틀린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부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군기를 잡고 여군은 역시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울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사단 전체가 집결한 종합전술훈련장. 마도철은 훈련 성과가 미진하다는 구실로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그의 매서운 눈이 수천 명의 병사들을 훑다가 장교 대열에 서 있는 강세연에게 꽂혔다. 강세연 소령. 네, 소령 강세연. 내가 작성한 작전 계획서 때문에 이번 훈련을 망쳤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현장 경험도 없는 범생이가 종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대로 움직여주니 좋았나? 명백한 트집이었다. 작전 계획은 수많은 참모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것이었고 훈련이 부진했던 원인은 마도철 자신의 무리한 지휘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소령, 군인이 명령에 죽고 사는다는 건 알겠지? 하지만 그 전에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야. 내 놈 체력이 우리 사단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증명해봐. 내가 우리 부대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마도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강세연을 앞으로 불러냈다. 거기 엎드려. 팔굽혀펴기 50회 지금부터 실시.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된 연병장 한가운데 강세연은 말없이 엎드렸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바닥.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마지막 50번째를 마쳤을 때도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다. 헉, 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보며 마도철은 오히려 더욱 심기가 뒤틀렸다. 그가 원한 것은 고통스러워하며 무너지는 모습이었지, 이처럼 꿋꿋하게 버텨내는 모습이 아니었다. 고작 그거 가지고 힘든 척은. 좋아, 아직 힘이 남아도는 모양이니 다음은 20kg 군장 메고 연병장 10바퀴다. 실시. 다시 한번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하지만 강세연은 묵묵히 군장을 받아 어깨에 맸다. 비틀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연병장을 뛰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땀으로 전투복이 흠뻑 젖고 다리가 풀릴 법도 한데 그녀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도철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강세연의 모습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달리고 있는 강세연의 앞을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다. 그만! 강세연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마도철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명령을 내뱉었다. 꼴의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지. 좋아, 그 자존심 내가 오늘 완전히 박살내주마. 그는 자신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섰다. 그리고 턱짓으로 자신의 가랑이 사이를 가리켰다. 무릎 꿇어.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그럼 용서해주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다른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야만적인 권력의 표출이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먼지투성이 땅 위에 선 작은 여군 소령을 바라보았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을 잃지 않는 두 눈을. 강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도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대답 안 하나? 당장 무릎 꿇고 기어가라고 했다. 마도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연병장에 모인 모두가 침을 삼켰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연병장에 내려앉은 침묵은 마치 고체처럼 단단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자신들의 두 눈과 귀를 의심하며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말살하려는 마도철 대령의 잔혹한 명령과 그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강세연 소령.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병사들의 숨을 더욱 막히게 했다. 마도철은 승리를 예감했다. 저 가녀린 여군 장교가 감히 수천 개의 눈앞에서 버틸 리가 없었다. 굴욕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개처럼 기어갈 것이라 확신했다.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하고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려 했던 그녀의 싹을 잘라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세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흙먼지가 묻은 뺨,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피로에 떨리는 근육. 그 모든 나약한 징후들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처럼 마도철의 오만한 얼굴에 박혔다. 대답 못하나? 마지막 경고다. 무릎 꿇어. 마도철이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강세연의 마른 입술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지막했지만 확성기를 쓴 마도철의 고함보다 더 선명하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군인에게는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대령님의 지금 그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폭력이자 모독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따라서 저는 이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선언이었다.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감히 대령의 명령을, 그것도 전 부대원 앞에서 정면으로 거부하다니. 그것은 단순한 항명을 넘어선 마도철이라는 절대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마도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뺨을 후려맞은 듯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적의 집이,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미쳤나?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내질렀다. 내가 뭔데 내 명령을 판단해. 내가 뭔데 정당하니 부당하니 짓거리는 거냐고. 좋아. 내년에 그 잘난 존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내 고집 때문에 다른 모두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마도철은 광기에 찬 눈으로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전 병력 주목.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지금부터 저 강세연 소령이 무릎을 꿇고 내 명령을 수행할 때까지 전원 총기 머리 위로 자세 실시한다. 팔 내리는 놈은 영창 보낼 줄 알아. 실시. 끔찍한 연대 책임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번졌다. K2 소총의 무게는 약 3.2kg.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해도 몇 분 안에 팔 전체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자세였다. 그것을 기약도 없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은 실로 지옥 같은 형벌이었다. 뭐해? 당장 실시 못해. 마도철의 재촉에 병사들은 마지못해 자신의 소총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총구가 하늘을 향했다. 그와 동시에 수천 개의 원망이 가득한 눈초리가 강세연에게로 향했다. 제발 그냥 무릎 꿇어주세요. 당신 자존심 때문에 왜 우리가. 독한 년. 강세연은 병사들의 눈빛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나 하나만 굴복하면, 나 하나만 잠시 눈을 감으면 이 모든 병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릎을 꿇고 싶은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나 강세연 한 사람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부대 전체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힘없는 병사들이 부당한 폭력 앞에 영원히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버텨야 한다. 이들의 원망은 내가 모두 짊어지고 간다. 반드시 이 지옥을 끝내주마. 시간이 흘렀다. 5분, 10분, 20분. 따가운 햇살 아래 병사들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다.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고 어깨는 빠져나갈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몇몇 체력이 약한 병사들은 결국 총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기 쓰러진 놈. 당장 의무대로 끌어내. 저딴 놈은 우리 부대원 자격도 없어. 마도철은 악귀처럼 소리를 지르며 연병장을 돌아다녔다. 그는 강세연의 바로 앞으로 다가가 비웃음을 흘렸다. 어때 강소령? 내 눈에 저 병사들이 보이나? 내 고집 때문에 신음하는 내 부하들이 보이냐고. 내가 지금이라도 무릎만 꿇으면 이 모든 게 끝나. 어서 빌어.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어보라고. 강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 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병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내가 반드시 끝내겠다. 그때였다. 처음에는 원망만 가득했던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고문하며 쾌감을 느끼는 마도철의 광기 어린 얼굴을. 그리고 그 앞에서 온몸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며 꼿꼿이 서 있는 강세연의 모습을.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아군인가. 누가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누가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가. 저려오는 팔의 고통보다 마도철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강세연을 향했던 원망은 점차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단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을 대신하여 썩어빠진 권력의 폭주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전부 이 약물어. 저딴 계집 하나 못 이겨서 빌빌거리는 거냐? 마도철의 폭언이 계속되던 그 순간 누군가의 귀에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매미 소리나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두두두두. 그것은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고통에 잠겨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마도철 역시 잠시 고함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백두산의 푸른 능선 위로 검은 점 2개가 나타났다. 그 점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연병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 UH-60 블랙호크였다. 훈련 계획에는 없던 출현이었다. 헬기들은 연병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강력한 하강풍을 쏟아냈다. 연병장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병사들의 눈을 가렸다. 마도철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부대 놈들이야. 여긴 지금 훈련 중이다. 당장 꺼지지 못해. 하지만 헬기들은 그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병장 중앙 강세연과 마도철의 바로 앞에 착륙을 시도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강철의 새가 마침내 땅에 발을 내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병사들은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헬기의 옆문이 열리고 로프가 순식간에 땅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전광석화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마도철 대령과 그의 신복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순식간에 포위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잠시 후 2번째 헬기에서 한 명의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준장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흙먼지 투성이의 전투복을 입고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바로 강세연 소령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별을 단 장군이 고작 소령에 불과한 그녀를 향해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거수 경례를 외쳤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제5강 습여단장 조민호 준장 명 받들고 복귀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물론 마도철 대령의 뇌리에 직격으로 내리꽂혔다. 군단장님.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물론 이 지역의 모든 부대를 호령하는 하늘과 같은 존재. 병사들은 감히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전설 속의 인물. 그런데 그 군단장님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 흙바닥을 구르고 똑같이 땀 흘리고 부당한 명령 앞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던 저 작은 여군 소령이었다니. 충격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전율로 번져나갔다. 자신들이 원망하고 때로는 비난했던 저 인물이 사실은 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사실. 병사들은 저려오는 팔의 고통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는 증인들처럼 멍하니 서서 숨을 죽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마도철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군단장? 적의 집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조민호 준장을 필두로 헬기에서 내린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강세연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다리가 풀린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광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파멸을 직감한 자의 공허하고 처절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사실은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 내려온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뱉었던 모든 모욕과 폭언, 가혹 행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세연은 조민호 준장의 경례를 담담히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로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자양분 삼아 더욱 단단해진 최고 지휘관의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은 마도철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도철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군법을 집행하는 자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그 군복 당신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옷이었군. 군단장님, 그것이 오해이십니다. 저는. 마도철은 어린아이처럼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그는 비굴하게 땅바닥을 기어 그녀의 군홧발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강세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뒤에 선 헌병 특임대장에게 명령했다. 저자를 당장 체포하라. 예, 알겠습니다. 특임대장이 절도 있게 경례하고 2명의 대원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헌병들이 다가와 마도철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이거나. 난 작전 참모야. 내 놈들이 뭔데 날 건드려. 이거 놓으라고. 마도철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허무했다. 헌병들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소금은 그의 군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마도철 대령, 당신을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가혹 행위, 살인 교사 미수 및 군용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범죄 사실을 읊어내렸다. 강세연이 소령으로 잠입해 있는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가 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된 것이다. 아니라고. 이건 모함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처절한 외침은 연병장의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헌병들은 그를 헬기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잠시 후 그의 신복이었던 군수참모와 주임원사 등 부패의 핵심 인물들 역시 차례차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주범이 체포되고 연병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여전히 총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때 강세연 중장이 연병장 중앙에 있는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마도철이 병사들을 고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 주목.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제 총을 내려도 좋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총을 내렸다. 팔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그들을 감쌌다. 강세연은 단상 위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젊은 얼굴들. 지쳐있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얼굴들. 나는 제3군단장, 육군 중장 강세연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내가 계급을 숨기고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썩어 빠진 뿌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잘라내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겪어온 고통과 부조리를 나는 지난 몇 주간 여러분과 똑같이 겪었다. 맛없는 밥을 먹었고 차가운 물에 샤워했으며 부당한 명령에 신음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봤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사람의 뒤틀린 권력욕이 수천 명의 전우를 얼마나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다른 것도 보았다. 그녀는 병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라는 치욕적인 명령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명예로운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부당한 폭력 앞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도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살아있는 양심을 보았다. 여러분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전투보다도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억눌려왔던 서름과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낸 자신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여 눈물로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화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강세연은 선언했다. 여러분의 식판은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질 것이며 생활관에는 사계절 내내 뜨거운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간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부당한 명령에 고통받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다. 모든 병사의 인권이 존중받고 오직 전투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명예롭고 강한 부대.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가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수는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와! 그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축하는 외침이었고 새로운 지휘관의 탄생을 환영하는 함성이었으며 백두산 부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포효였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기쁨을 나눴다. 강세연 중장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오롯이 지켜보았다. 병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상기된 얼굴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스스로를 지옥으로 던졌던 것이다. 헬리콥터가 체포된 마도철 대령과 그 일당을 싣고 이륙하며 거대한 굉음을 남겼지만 그 소음조차 병사들의 희망찬 목소리를 덮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세연은 알고 있었다. 파괴는 순간이지만 건설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는 것을.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민호 준장에게 다가갔다. 조 준장, 수고 많았네. 헌병 특임대는 군단으로 즉시 복귀시키고 군 검찰에는 내가 수집한 증거 자료를 모두 이관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 예, 군단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 내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을 30분 내로 사단장실로 소집하게. 비상지휘관 회의를 열겠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사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자라나지 못할 토양을 만들어야 했다. 30분 후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관급 장교들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마도철의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의 폭정을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이들은 좌불안석이었다. 강세연은 텅 비어있는 사단장석이 아닌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그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말에 장교들의 어깨에서 힘이 살짝 빠졌다. 나는 이 부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거의 잘못을 묻고 처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백두산 부대를 만들 의지가 없는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군복을 벗으면 된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렀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첫 번째 명령을 하달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첫째, 현 시간부로 부대 내 모든 급양 체계를 군단 직할로 전환한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군단 보급부에서 직접 공수한 최상급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도록. 군수참모는 즉시 병사 식당의 모든 식자재와 장부를 군단 감찰팀에게 인계하라. 단 1g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병대대는 전 병력을 투입하여 사단 내 모든 생활관의 샤워 및 난방 시설을 전면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24시간 내로 수리를 완료하라. 자재가 부족하면 군단에 요청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부터는 모든 병사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각 부대 지휘관들은 오늘 저녁 점호 시간을 이용해 병사들과의 공식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 병사들의 모든 건의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취합하여 내일 아침까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 곳곳에 군단장 직통 소리함을 설치한다. 그녀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다. 뜬구름 잡는 구호가 아닌 병사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었다. 장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강세연 중장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위해 온 리더라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 서려있던 불안감은 점차 기대감과 사명감으로 바뀌어갔다. 회의가 끝나고 강세연은 약속처럼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저녁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사의 빛만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의 식단은 거짓말처럼 바뀌어 있었다. 멀건 국 대신 뜨끈한 소고기 묵국이, 정체불명의 고기볶음 대신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이, 푸석한 밥 대신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이 배식대에 올랐다. 군단에서 긴급 공수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풍성했다. 강세연은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고 똑같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다. 그녀는 빈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1년차 앳된 얼굴의 이등병이었다. 저 군단장님,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론이다. 강세연이 부드럽게 미소 짓자 이등병은 감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밥은 입대하고 처음 먹어봅니다. 이제 정말 우리 부대도 바뀌는 겁니까? 쏟아지는 질문과 감사 인사에 강세연은 숟가락을 놓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제야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뿐이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다.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 자신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그날 밤 백두산 부대의 모든 생활관 샤워실에서는 기적처럼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왔다. 병사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환호성을 질렀다. 묵은 때를 씻어내는 동시에 그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응어리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저녁 점호 시간 각 생활관에서는 소대장과 병사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지휘관의 진심 어린 태도에 하나둘 마음을 열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충과 건의사항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세연은 마도철이 사용하던 작전 참모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 그의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 서류들 속에는 그가 병사들의 피를 빨아얻은 부정한 이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이 켜진 생활관들에서 흘러나오는 두런거리는 소리가 부대 전체에 온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오늘의 어둠은 더 이상 절망의 색이 아니었다. 내일의 밝은 태양을 준비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어둠이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지만 강세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불의에 함께 맞서 싸워준 수천 명의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다. 백두산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세연 중장이 백두산 부대에 머문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불과 몇 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몇 주는 부대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부패의 고름을 짜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시스템이었다. 마도철의 사금고 역할을 했던 군수 및 보급 체계는 군단 재무감사팀의 관리하에 완전히 투명하게 재편되었다. 모든 물품의 입고와 출고는 전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고 병사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가 매달 재고를 실사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병사들의 몫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훈련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얼차려와 폭언으로 병사들을 통제하던 구시대적인 방식은 폐기되었다. 대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강세현은 직접 훈련장을 찾아 방탄 헬멧을 쓰고 병사들과 함께 진창을 구르며 지휘관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처벌이 아닌 격려가, 공포가 아닌 존중이 훈련의 핵심이 되자 병사들의 훈련 성과는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게서 일어났다. 마도철의 밑에서 그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며 연명했던 무능한 간부들은 조용히 다른 한직으로 전출되었다. 그 빈자리는 그동안 능력이 있음에도 줄이 없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젊고 유능한 장교와 부사관들로 채워졌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은 부대 전체에 건강한 경쟁의식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법정 피고인석에 선 마도철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계급장과 휘장이 모두 제거된 죄수복 차림의 그는 지난 2달간의 수감 생활로 수척해지고 눈빛에 총기마저 잃어버린 평범한 죄수일 뿐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죄목은 상관 모욕과 직권 남용을 시작으로 수십 가지에 달했다. 특히 강세연을 제거하기 위해 DMZ에서 자작극을 꾸미려 했던 살인교사 미수 혐의는 그에게 내려질 형벌의 무게를 결정지었다. 피고인 마도철에게 군 형법 제5에 의거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대령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마도철은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최후는 부정한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 같은 시각 강세연은 완전히 탈바꿈한 백두산 부대의 연병장을 걷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은 치욕과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맑은 가을 햇살 아래 병사들의 힘찬 함성이 가득한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얼마 전 중사로 진급한 박 중사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부조리를 참고 견디던 과거를 벗고 이제는 병사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대장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병사들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다치지 않고 시간만 때우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자랑스러워하고 더 잘 해내고 싶어 합니다. 군 생활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당하다고 느끼지는 않게 된 겁니다. 군단장님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박 중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강세연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식당을 지날 때면 이제는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 스스럼 없이 경례하며 안부를 물었다. 생활관 복도를 지날 때면 깔끔하게 정돈된 관물대와 반짝이는 바닥이 그녀를 맞았다. 부대는 이제 그녀가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건강한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이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는 날 공식적인 환송 행사는 없었다. 그녀가 극구 사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조촐하게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악수를 나눈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낡은 레토나에 직접 올라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부대를 떠나는 길 양옆으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해 있었던 것이다. 작업 중이던 병사, 쉬고 있던 병사, 훈련을 막 마친 병사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길가에 나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이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을 담아 거수 경례를 할 뿐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거수 경례의 물결.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환송 행사보다도 웅장하고 가슴 벅찬 장면이었다. 강세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병사들에게 가만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앳되고 젊은 얼굴들. 그 얼굴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에 밀려왔다. 차는 마침내 위병소를 통과했다. 백미러 속에서 백두산 부대의 모습과 병사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한 명의 영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수많은 보통의 군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명예와 정의감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다. 강세연은 조용히 되뇌었다. 백두산에 깊게 패였던 푸른 멍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상처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힘이 되어 부대를 지켜줄 것이었다. 그녀의 차는 강원도의 푸른 산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전설이 된 강철 소령님의 이야기와 함께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된 병사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백두산에는 눈부시게 새로운 아침이 와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